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가장입니다.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제겐 전부였습니다. 아내와 두 딸, 그리고 근처에 사시는 어머니, 크게 넉넉하진 않아도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일상이 저에겐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올해 73, 아버지 없이 삼형제를 키워내신 분입니다. 작은 키에 야윈 몸, 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강하셨습니다. 평소 혈압이 좀 높긴 했지만 그래도 정정하셨고, 혼자 장도 보시고 시장 다녀오실 때면 반찬을 손에 가득 들고 오시곤 했죠. 우리가 어릴 적 어머니는 하루에 3번씩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겨울이면 양말을 데워서 신겨주시고, 여름이면 부채질하며 잠 못 드는 저희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 커피를 한 잔 내리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말까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한마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입니다. 빨리 오셔야 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그 말을 들은 뒤로 무슨 정신으로 병원까지 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형과 동생도 도착해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불안한 마음, 무거운 침묵, 눈빛만으로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환자분, 뇌출혈입니다. 지금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상태는 매우 위중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뇌출혈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5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형은 담배를 피우며 걷기만 했고, 동생은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수술이 끝났습니다. 생명은 건졌지만 의식은 없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겁니다. 그 말에 마음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셨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활치료, 간병, 모든 게 길게 갈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 순간 우린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길고 무거운 싸움이라는 걸. 병원 복도에서 형제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병원비 생각보다 많이 나왔더라. 요양병원도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형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직은 중환자실이잖아. 치료부터 더 받아야지.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병원비는? 간병인까지 쓰면 한 달에 수백 나갈 텐데. 동생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 말에 서로의 시선이 잠시 엇갈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단 이번 달은 내가 감당할게. 하지만 혼자선 오래 못 버텨. 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고, 동생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 사정 어려운 거 알잖아. 애들 학원비도 밀리고 있고. 그 순간 느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각자의 현실을 먼저 고민하고 있다는 걸. 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이제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어머니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간호사는 좋은 반응이에요. 뇌는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의 무게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병원비가 정산되었고, 저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이번엔 좀 도와줄 수 있어? 솔직히 나도 요즘 힘들어. 형은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살부터 챙겨야 해. 가족이라고 다 지켜줄 수는 없잖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족 단톡방은 싸늘했습니다. 동생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형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병실 옆 의자에 앉아 어머니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혼자 끌어안지 마요. 엄마는 당신한테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함께 감당해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형제는 멀어졌지만 저는 여기 있어요. 엄마만은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병원 복도는 오늘도 조용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기다림, 그리고 말없이 고개 숙인 가족들. 어머니의 병실 문을 여는 순간 숨소리보다 작은 기계음이 귀를 맴돌았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며칠 전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연명치료에 대한 결정도 필요합니다. 그 말이 무겁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끝이라는 단어는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그날 저녁 형과 다시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 병원비, 나 혼자는 힘들어. 솔직히 나도 버거워. 지금 상황에선 내 가족 챙기기도 빠듯해.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형이 덧붙였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책임질 수는 없어. 지킬 수 있는 것부터 지켜야지.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과연 우리가 같은 어머니 아래 자란 형제였을까? 며칠 뒤 우린 병원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동생까지 셋이 모인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상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어. 제가 말하자 동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형은 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병원비랑 간병비 어떻게 할 건지 확실히 정하자.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도 내가 거의 다 부담하고 있어. 이번 달은 나왔지만 다음 달부턴 나도 어려워. 제가 말했습니다. 형은 단호했습니다. 요양병원 보내자. 이건 감정이 아니라 현실 문제야. 형, 엄마 아직 깨어나지도 않으셨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제가 말하자 형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 혼자 그러는 거야. 다 감정적으로만 판단하고 있어.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형은 예전부터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에 밝고 현실을 우선하는 성격. 반면 저는 늘 감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 사안 앞에서 우린 계속 엇갈렸습니다. 며칠 후 단톡방에 가족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동생은 이 상황이 힘들다며 말을 아꼈고 형은 실질적인 지분 계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누가 엄마한테 더 연락했는지, 누가 더 병원 왔는지 그거 따지는 거 의미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형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의미 있는 게 뭐야? 누가 얼마 냈는지가 제일 현실적인 거지. 그 말에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와도 이 문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이 왜 다 감당하려 해요?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하지만 그게 왜 꼭 당신이어야 해요? 내가 도망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울컥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릴 적부터 제대로 효도도 못했어. 지금 이 순간조차 이게 마지막 기회 같아. 동생은 중간에서 조율을 하려 애썼지만 그 역시 감정의 벽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도 마음은 있는데 솔직히 나도 여유가 없어. 그 말에 원망은 없었지만 허탈감은 있었습니다. 형은 점점 냉정해졌고 저는 점점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눈꺼풀이 떨리는 듯 했지만 의사는 자극 반응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혼자 앉아 지난 추억을 되짚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새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엄마가 지켜줄게라며 울던 어머니의 모습. 겨울밤 돈이 없어 가스보일러 대신
우릴 안고 이불 속에서 버티던 그 따뜻함. 그런 어머니가 지금은 아무 말 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며칠 후 형과 다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형, 엄마는 우리 엄마야. 지금 이 상황에 돈부터 따지는 게 맞아? 제가 말하자 형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맞아. 그게 현실이야. 감정으로 가정 유지 못해. 그럼 엄마가 우리 키울 땐 뭐였는데? 그땐 계산 안 하고 그냥 키워주셨잖아. 그땐 엄마가 부모였고 지금은 우리가 보호자야. 역할이 달라졌다고. 그 말에 저는 마치 그가 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형제 셋 모두 병원으로 향했지만 서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다시 안정을 찾았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다음엔 장담 못합니다. 그날 이후 형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동생은 한 발 물러섰고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어느 저녁 딸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삼촌들이 우리 집 안 와? 어른들끼리 조금 다툰 거야. 그럼 화해하면 되잖아. 쉽지 않단다. 할머니가 깨면 다 웃게 될 거야.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조용한 병실, 기계음만 들리는 가운데 주인공은 어머니 손을 잡고 말합니다. 엄마, 다 부서졌지만 저는 아직 여기 있어요. 그리고 믿어요. 엄마가 우리를 다시 이어줄 거라고. 가족이란 피로 맺어졌다고 다 이해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기억, 책임, 용서, 그리고 아주 오랜 기다림으로 이어지는 가장 복잡하고도 소중한 인연입니다. 병실 창문 사이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기계음만이 조용히 맥박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으셨지만 전날 밤 간병인은 말했습니다. 손가락이 조금 움직이셨어요. 그 말을 듣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금의 움직임이라도 저에겐 천둥처럼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희망 하나로 오늘 아침 다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기억나세요? 어릴 적 여름에 같이 갔던 계곡, 그때 엄마가 사준 냉면. 국물이 시원하다고 제가 웃었죠. 말을 하면서도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그 시절 엄마의 얼굴은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울리는 벨소리. 처음엔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형. 짧은 한마디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형이 너무 혼자서 다 끌어안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해. 나도 지쳤어. 근데 솔직히 형이 병원에 혼자 남아있는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어. 나도 무섭거든. 엄마가 영영 못 깨어나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날 잠 못 자게 해.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모두 두려웠던 겁니다. 표현을 못했을 뿐. 그리고 형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짧고 담백한 문장. 잘 지내냐? 그 짧은 말 안에 많은 말들이 숨어 있었고 난 바로 답장했습니다. 엄마 손가락 조금 움직였어. 형,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그날 밤 형은 정말로 병원에 왔습니다. 무겁고 어색한 공기. 그러나 마주한 눈빛 속엔 진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도망쳤던 것 같아. 형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깨어나지 않으면 그게 다 내 탓일까봐 무서웠어. 사실 나도 무서웠어. 그런데 말이야, 엄마는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 아닐까? 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해보자. 그 한마디가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날 이후 형제 셋은 조금씩 병원에 모였습니다. 형은 병원비를 분담하겠다고 했고 동생은 출근 전에 잠깐씩 병실에 들렀습니다. 같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같이 재활 영상을 보며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눈을 아주 살짝 뜨셨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달려가 어머니를 바라봤고 정말로 아주 미세하게 어머니의 눈꺼풀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눈동자가
천천히 세상을 향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나는 소리쳤습니다. 형과 동생도 놀라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 눈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형! 작은 소리로 어머니는 말을 꺼냈습니다. 동생! 그리고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형과 나는 병원 근처에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밤 공기 속에서 우리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기억나? 어릴 적 엄마가 시장에서 우리 셋한테 호떡 사주던 거? 형 혼자 3개 먹고 혼났잖아. 우린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그랬지. 그래도 너희 웃는 얼굴 보면 배고픈 것도 잊는다고. 그 말이 이제야 깊이 와닿았습니다. 며칠 후 의사는 말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분명히 보입니다. 가족의 지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기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작은 테이블을 차려 병실에서 조촐한 가족 미니 파티를 열었습니다. 꽃 한 송이, 엄마가 좋아하던 귤, 그리고 옛날 사진첩. 사진 속 젊은 어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기억나요? 이때 우리 모두 수영복 입고 부끄럽다고 뛰어다녔잖아요. 어머니는 작게 웃었습니다. 형은 눈물을 흘렸고 동생은 말없이 어머니 손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평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깨어나셨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약했고 말도 온전치 않았지만 분명히 우리를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형, 우리 다시 함께 있자. 어머니는 형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고 형은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병실 안엔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형은 거의 매일 병문안을 왔고 동생은 틈틈이 간식을 사와 어머니 앞에 두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어릴 땐 나 혼자 다 먹으려고 했는데.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그 손을 천천히 뻗었습니다. 그 작고 느린 움직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이 시작되자 의료진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재활입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말, 걷기, 삼키기 모두 다시 훈련해야 합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재활병원으로 전원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범위 내에서 가능하긴 하지만 장기 입원은 본인 부담금이 높습니다. 병원에서 식사 못하시면 영양주사로 버텨야 하고요. 그 말에 형이 물었습니다. 한 달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재활간병 포함 월 350에서 450 정도 예상됩니다.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계속 부담해야 하는 거예요? 동생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소득이 없으시니 직계 가족이 보호자가 됩니다. 병실 복도. 형제 셋은 조용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 우리 이번엔 솔직히 얘기하자. 그래, 이젠 숨길 것도 없지. 솔직히 부담돼. 동생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근데 도망치긴 싫어. 제가 말했습니다. 형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다시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아내들까지 함께였습니다. 일단 6개월만 맞춰보자. 병원비는 셋이 나누고 간병은 간호서비스 지원과 병행해서 그게 가능할까? 가보자. 끝까지 해봐야 알지. 형은 고개를 끄덕였고 동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번엔 진짜 엄마 편 돼보자. 재활병원으로 전원하는 날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셨습니다. 가늘게 뜬 눈,
그 눈빛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젠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형이 말했고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활은 생각보다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말이 어눌했고 표정은 쉽게 지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작업치료, 언어치료, 물리치료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매번 지치신 듯 보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이 계셔서 그래요. 치료사는 말했습니다. 혼자면 절대 이렇게 안 되세요. 한 달, 두 달, 시간은 흘렀고 어머니는 아들이라는 단어를 입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으들.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그 순간 병실 안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형이 개인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나 사실 엄마랑 사이 안 좋았어. 그때 대학 때 등록금 문제로 싸운 뒤로 마음의 문을 닫았거든. 근데 지금 와서 왜 이렇게 크게 후회되냐?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후회 지금 갚으면 돼. 엄마는 잊으셨어. 형은 울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그날 밤 우리는 형제 셋이 모여 재활병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지 않냐 우리? 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치만 아직 갈 길 멀지. 형이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이젠 도망치고 싶지 않아. 제가 말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우리는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형도 동생도 우리 모두 여기 있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 이번 주말엔 엄마 데리고 우리 집에 갈게. 그래, 잘 다녀와. 다음 주는 내가 데려가 있을게. 이제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조심스럽게 식사도 하시고 짧게나마 대화도 가능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바랐던 회복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돌봄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재활병원에서 퇴원한 후 우리는 어머니를 주말마다 번갈아 모시기로 했다. 주중엔 간병인을 쓰되 가족과의 정서적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첫 주는 나였다. 아내는 말없이 청소기를 돌리며 내게 눈빛으로 말했다. 괜찮아. 우리 함께 하자고 했잖아. 아이들은 어색해했다. 할머니 말씀이 잘 안 들려. 할머니랑 TV 봐도 돼.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냥 곁에만 있어줘. 그것만으로 할머니는 좋아하셔. 어머니는 딸아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네 손 따뜻해. 그 짧은 한마디에 딸은 웃었고 나는 울컥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자 현실은 슬슬 드러나기 시작했다. 밤중 화장실 보조, 식사 준비, 약 챙기기, 그리고 어머니의 반복되는 질문들. 여기 우리 집 아니지? 내가 왜 누워 있었더라? 감정은 소중했지만 체력은 금세 소진됐다. 다음 주는 형의 차례였다. 형은 처음엔 씩씩했다. 우리도 뭐 가족이지. 하지만 이틀 뒤 전화가 왔다. 솔직히 나 너무 힘들다. 애들도 불편해하고 아내도 계속 눈치 줘. 나는 이해했다. 그리고 동시에 불편했다. 우리도 그랬어. 다들 처음엔 그래.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 그게 말처럼 쉽냐? 엄마가 계속 같은 말 반복하고 애들이 방에도 안 들어가려고 해. 형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속엔 조금씩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다. 다음은 동생의 차례였다. 막내였던 그는 아직 아이들이 어렸고 집도 협소했다. 형, 나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아. 왜? 애기 감기 걸려서 잠도 제대로 못 자.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어떻게 해?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잖아. 알았어. 이번엔 내가 더 맡을게. 전화를 끊고 나는 오래도록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내는 조용히 물었다. 괜찮아? 솔직히 잘 모르겠어. 엄마가 살아계셔서 감사한데 이 생활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아내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가족이라는 건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문제일지도 몰라. 그 말에 눈물이 났다. 그래, 지금 이건 감정이 아니라 지구력의 문제였다. 어머니는 그런 우리를 조용히 바라보셨다. 내가 짐 됐나? 그 질문에 우린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나 요양원 가도 돼? 그 한마디가 우리 셋의 마음을 한꺼번에 찢었다. 형은 눈을 피했고 동생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어머니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짐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릴 때 엄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있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셨다. 그렇게 시간이 계속하여 흘렀고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명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웃으면서 우리 다 같이 사진 한 장 찍고 싶다. 따뜻한 햇살 아래 우리는 다 같이 사진을 찍었다. 시간이 흐르고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웃음이었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준비하셨던 것 같다. 오늘도 그 순간을 기억하며 자식들은 오늘도 눈물을 흘린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